안녕하세요. 평택촌놈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0년 3월 1일 오후 2시 27분입니다. 일요일인 관계로 제가 길게 방송하지 않고 요약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도 특집 방송 형태로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2020년 총선 전망, 그리고 코로나19 분석 두 가지 내용을 전달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020년 21대 총선에 관련된 저의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6일 제가 방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이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선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저를 1년도 안 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최소 5년, 길게는 15년 보신 분들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02년 대선부터 최근까지 선거 예측에서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평택촌놈 매니아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적중할 겁니다. 2016년 그러니까 20대 총선 때는 표면적으로는 틀렸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보수 쪽이 일당이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한석 차이로 진보 쪽이 일당이 되는데 사실 대구에서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된 사람들을 보수로 합쳐버리면 실질적으로는 보수가 일당된 거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 저는 틀린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2016년 미국 대선까지도 저는 트럼프 당선을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3개월 전, 1개월 전, 일주일 전, 하루 전 계속해서 트럼프를 얘기했어요. 그것도 그냥 감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평택촌 칼럼을 통해서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논리적인 분석의 결과였습니다. 2002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12월 19일 날 대선이 있었는데 12월 되자마자 약 한 17일 정도 남았을 때 제가 얘기했어요. 노무현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저는 적중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를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좀 긴장이 될 겁니다. 왜? 그동안 틀린 적이 없으니까. 먼저 전체 총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관심이 가장 높은 종로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선 결과입니다. 이번에 제1당은 보수에서 됩니다. 미래통합당이 1당이 될 겁니다. 현재 오자구도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그리고 호남에서 군소정당들이 모여서 만든 민생정당, 그리고 안철수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 그리고 진보 중에서도 진보, 정의당이죠. 심장정 대표가 있는 오자구도인데 사실 거기서 민생당이라든가 국민의당, 정의당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곁가지에 불과하고요.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양당의 대결인데 현재 시점으로 제가 분석할 때는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 될 겁니다. 약 70% 확률이고요. 3월 중순에서 하순이 되면은 80% 확률까지 높아질 거고요. 4월이 되면 약 90%까지 될 겁니다. 단
딱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그렇게 됩니다. 저의 관전 포인트는 미래통합당이 일당이 되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과연 과반까지 가능하겠느냐. 과반까지 가능하기 위해서는 미래통합당에서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현재 선거에서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고요. 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이해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공천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미래통합당이 일당이 된다고 확신하냐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현재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나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공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 현재 총선 전체적인 판세를 놓고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작동을 합니다. 제가 주식 분석할 때도 그러잖아요. 주식을 분석할 때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뽑아서 그때그때 중요한 걸 갖다 논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5가지 분석 요소가 있다 그러면 지금은 이거 세 가지, 지금은 이거 딱 두 가지, 또 어떤 때는 뭐 5가지 이렇게 이제 이거를 복합적으로 분석해서 결론을 내려드리는데 현재 총선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사태인데 이게 이제 뭐 현재 국민 여론 안 좋은 건 다 아는데 과연 여기서 얼마나 더 확산될 것이냐, 어느 시점에서 정점을 찍을 것이냐, 그리고 국가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표가 갈리는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목에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미래통합당은 특별히 하는 거 없이 반사적 이익을 얻고 있고요. 두 번째가 공천인데 어쨌든 미래통합당은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 그분께서 제가 볼 때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살려놔야 돼요. 권력자의 혹은 지도부의 생각과 다르게 말했다고 해서 페널티를 적용하면은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공산주의죠. 어쨌든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금태섭 의원을 어찌 보면 제거하기 위한 액션이 있었다는 게 이게 좀 실망스럽고요. 또 제가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공천자 명단을 쭉 보니까 참 저런 사람을 또 공천 주나 이런 실망감이 갔어요. 또 제가 지금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은 미래통합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절대로 공천하면 안 되는 한 3, 4명 정도 있어요. 그걸 누가 더 많이 하느냐 이것도 보고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분들 뭐 들으면 기분 좋을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19 관련돼서는 현재 여론이 안 좋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인정하고요. 거기서 이제 미세하게 이제 공천 관련된 이런 흐름을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패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는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 확실하다. 과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공천 싸움에서 있다. 그리고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었는데 지금 어쨌든 미래통합당이 좀 유리한 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뭐랄까 실속이 없죠. 그나마 진보 쪽의 유권자들 정의당에 뺏길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일당되는 건 거의 확실해요. 과반수가 되느냐 마느냐는 공천에 달려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장 관심이 많은 곳이 바로 종로 선거구죠. 이낙연 전 총리와 황교안 현 대표, 미래통합당 대표가 이제 맞붙게 되는데, 뭐 여론조사로 봤을 때는 현재 이낙연 전 총리가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아마 더불어민주당은 초조할 겁니다. 왜? 이겨야 번전이거든요.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반대로 황교안 대표 쪽에서는 사실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고요. 마음은 비운 상태일 겁니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희망은 갖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저는 막판까지 가면은 아무도 장담 못 한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2016년도 총선 때 기가 막히게 적중한 두 개의 지역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전주 덕진, 거기 이제 그 당시에 정동영 후보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또 경합을 펼쳤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었냐면, 제가 그때 이미 예측해드렸어요. 일주일 전에. 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김성주 씨가 이제 붙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었냐면 1,000표 이내로 차이 날 거라 했습니다. 각각 한 4만 5천 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1,000표 이내면 굉장히 박빙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900표인가 차이가 났어요. 900표 좀 넘었나 그래요. 일주일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맞았죠. 누가 이기든, 나는 누가 이긴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누가 이기든 1,000표 이내로 차이 난다. 그건 제 매니아들 다 알아요. 진짜 1,000표가 차이 안 났어요. 그 다음에 종로 선거구, 그 당시에 그 현재 그 총리를 하고 계신 정세균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붙었었잖아요. 그때 2주 전까지만 해도 오세훈 후보가 10에서 15% 정도 여론조사에서 분명히 이겼거든요. 분명히 2주 전만 해도.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 정세균 후보가 이길 거라 했어요. 대역전국일 거라고 했죠. 이겼잖아요. 이거 다 사실이에요. 과거 자료 찾아보세요. 저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런데 종로 같은 경우는 어떠냐? 바둑으로 제가 비유할게요. 바둑으로 말하면 현재 중반에서 종반 막 가려고 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전 호석 단계는 지났고요. 중반도 이미 왔어요. 근데 중반에서 이제 중반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스타트한 딱 그 정도 어떤 그 수순이 펼쳐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비유하자 그러면은 지금 이낙연 후보가 대략 이대로 형세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한 10석에서 한 15석까지, 예. 그러니까 집으로 말하죠. 바둑은 10집에서 15집까지 한 그 정도 좀 유리한 상태입니다. 뭐 덤 이런 거 빼고 그냥, 예,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어쨌든 걔가 했을 때 뭐 누가 흑도를 쥐고 누가 백도를 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되든 간에 현재 그 상태입니다. 확실히 유리한 건 맞아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중반을 넘어서 막 이제 종반 시작될 때 집이 한 10집에서 15 정도 이제 이기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리드하는 쪽에서는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욕심만 안 부리면 그대로 진행되다 보면 뭐 여기저기서 뭐 한 집, 두 집 양보해도 결국은 5집 정도 이기면 되는 거거든요. 왜? 한 집을 이기나 10집을 이기나 이기면 무조건 이기는 거니까. 반면에 뒤처진 쪽은 어떻습니까? 묘수를 써야죠. 묘수가 있지 않는 한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둑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냐 하겠지만 바둑을 좀만 아시는 분들은 아마 무슨 말인지 다 알 겁니다. 중반이 넘어서 막 종반으로 막 이제 서서히 가기 시작하는데 10집에서 15집 정도 유리하다. 그러면 이거 역전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특히 프로 바둑에서는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딱 그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일단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고요. 욕심을 안 내면 돼요. 무슨 얘기냐? 바둑으로 말하면 터무니없게 실수를 해서 뭐 대마를 잡힌다거나 아니면 집 더 늘리기 위해서 막 수를 쓰다가 오히려 자충수가 되는 이런 경우만 없으면 됩니다. 그대로 가면 돼요. 반면에 황교안 후보 측은 어떻습니까? 묘수를 발휘해야죠. 종반으로 갈수록 이제 끝나게 하면서 한 집 한 집 느리는 거로는 성이 안 차요. 네, 그래봤자 져요. 묘수가 나와야 돼요. 대만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큰 집을, 상대방의 큰 집이죠. 그걸 삭감하면서 내 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판에
대역전국을 펼쳐서 한 집, 두 집 이기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이낙연 후보 측 전략가라면, 내가 만약에 황교안 후보 측 전략가라면 어떤 전략을 펴야 되느냐. 근데 이낙연 후보 쪽은 뭐 너무 쉬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리수만 안 두면 돼요. 근데 황교안 후보 측 전략가라 그러면 묘수를 발휘해야 된다. 묘수 진짜. 그 묘수가 뭘까요? 그거는 저는 모릅니다. 뭐 알아서 하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2월 16일 평택촌놈 TV를 통해서 전달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2월 16일 방송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 우리나라에서 사망자가 나오느냐 마느냐, 그리고 중국에서 대도시로 확산되느냐 마느냐, 이게 포인트라 그랬는데 딱 4일 뒤에 사망자가 나왔죠. 2월 16일에 방송했는데 2월 20일에 나왔습니다. 사망자가. 그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사망자 계속 증가하고요. 확진자는 막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잖아요. 이 시간 현재 3,000명이 넘어요. 지금 거의 한 3,500명 된다 그러죠. 확진자가. 제가 2월 16일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사망자가 한 명 나왔고 이제 계속 이제 연이어 나오고 있고 확진자도 거의 한 3,500명 수준 된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그 저의 전망으로 봤을 때는 뭐 3월 중에 10,000명 넘는 건 기본이고요. 예, 기본이고요. 아마 그 이상 될 겁니다. 확진자가. 3월 중에 10,000명은 분명히 넘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아무리 빨라도 4월 말 정도 됐을 때 고점을 찍을 겁니다. 확진자나 사망자. 아무리 빨라도 늦으면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6월까지 갈 수도 있어요. 현재 제 예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바로 중국입니다. 제가 그랬죠 그때. 중국의 대도시에 확산되느냐 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 왜 그러냐, 중국은 공식적으로 인구가 14억입니다. 그럼 실제로는 통계 잡히지 않은 인구 치면은 더 많다고 봐야죠. 우리나라 28배예요. 인구가 28배. 중국에는 웬만한 시의 인구가 우리나라 도의 인구하고 비슷해요. 도. 그리고 중국은 웬만한 성의 그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랑 뭐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아요. 현재 가장 중요한 데가 이제 상해하고 북경입니다. 상해하고 북경. 그러니까 이제 상하이하고 베이징이죠. 만약에 그쪽에서 확진자가 늘기 시작하면은 지금 정말 이거 걷잡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납니다. 왜? 중국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상주하고 들락거리는 곳이 북경하고 상하이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진짜 일나면 이건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납니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2월 16일 날 방송했던 내용 딱 4일 뒤에 실현됐잖아요. 첫 사망자가 언제 나오냐, 이게 중요하다. 근데 너무 빨리 나왔어요. 그러더니 지금 어때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확진자 같은 경우. 사망자도 지금 뭐 17명인가 그렇잖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무리 빨라도 4월 하순 정도 됐을 때 정점이 될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6월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완전 종식까지 얘기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기약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은 관전 포인트는 뭐냐? 중국의 북경이나 상해 그쪽으로 확진자가 얼마나 더 생기느냐, 얼마나 빨리 전파되느냐, 그겁니다. 그게 만약에 심각하게 발생하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완전히 그냥 재앙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일요일이니까 저도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